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단발이냐 징역이냐 편을 보내드립니다. 임진왜란이 한창 된 때, 이제 슬픈 얼굴을 거두시오, 임자.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조여의 5대 손인 조민도, 그 또한 전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겁게 했다면. 남편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 부인이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우리는 눈물만 뿌리다가 헤어져서는 아니 돼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못할 터인즉. 알겠습니다. 반짓고리 속에서 가위를 찾아내시오. 가위라뇨? 가위를 모르겠단 말이오, 임잔. 가위 알지만. 어서 내 말을 들으시오. 예. 가위입니다. 깨끗한 보자기 하나를 찾아서 내 앞에 펼치시오. 예. 잘 들으시오, 임자. 내일 새벽이 되면 이 몸 전장에 나가야 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니 다른 길이 없어진 거요.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는 이 한 몸 초계같이 버릴 각오를 해야 함이 대장부의 길. 십중 팔구 내 시신을 찾아 무덤을 만들기는 어려울 게요. 그럴 때 지금 잘라낸 이 머리카락을 사용토록 하시오. 슬퍼하지 말라 했는데. 제발 사람 들어오셔요. 내가 일부러 죽게 하겠어? 전 당신이 돌아오시길 믿을 겁니다. 머리카락 무덤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요. 예로부터 고인의 피가 묻은 헝겊이나 고인의 이빨 또는 손톱, 발톱을 시신으로 대신해서 허총을 썼던 일이 비일비재하니, 조민도는 이일 장군의 휘하에서 용감히 외적들과 싸우다가 전사. 그의 유언대로 발총, 즉 머리카락 무덤을 써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머리카락 무덤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전통적인 영혼관 속에는 고인의 유체, 즉 그 작은 일부 속에서도 고인의 영혼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은 효지시야라는 유교 사상에 젖어 살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함부로 머리카락에 손댄다는 일이야말로 벼락을 맞아 마땅할 일쯤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몸의 일부에 함부로 칼을 댄다는 것은 곧 내가 부모의 몸에 칼을 들이댄다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김모키시 장의 시조 여창지름이었습니다. 네, 우리네 선조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투를 틀고 신분에 걸맞는 의관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간혹 스스로 머리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중이 되기 위한 방편이었거나 스스로 사회인으로 인정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른바 단발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스스로 머리를 깎았던 경우를 굳이 찾아보자면 북관 남자들은 햇볕을 쬐고 앉아 일부러 머리를 기르고들 앉아있다. 머리 길면 잘라서 상인들에게 파는데 지금 부녀자들의 가발은 모두 이들이 판 북산이다. 이상은 성호사설 천지편에 나오는 기록이고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는 이런 기록이 비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강들, 죄를 늘리기 위해 민가의 강침강포함을 관해서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부역과 강력을 감당할 길 없어 아들 셋이 있으면 그중 하나꼴로 머리 깎고 팔아 중행세를 했다. 말하자면 우리 선조들은 스스로 사람으로 행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단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1895년 11월에 단발령이 내렸습니다. 때는 고종 32년, 당시 단발령의 발의자는 임시 내부 대신 6일준으로 대표되는 소위 개화내각의 중심 인물들. 단발은 위생적이고 집무상 편리하다. 성상폐하께옵서는 행정개혁과 국민생활 향상에 어견지해서 맨 먼저 그 수범을 신민 앞에 내려보이셨다. 태한 국민인 자는 그놈이 이 성질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임시 내부 대신 6일준 명의로 1895년 11월 15일에 내려졌던 단발에 관한 이 고시문. 물론 개화내각들도 이 단발령에 민중들의 반발을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중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왜 개화내각들은 굳이 단발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가? 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시의 개화내각들은
혁명적인 의지로 각종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단발령이야말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당시 개화 인사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상투를 자르지 않고서는 개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단발령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은 어떠했는지 상명여대 주진호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그 전통적인 그 유교 도덕으로서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형태의 그 머리카락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의 그 전통적인 관습으로서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를 자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종이죠. 기록에 의하면 6일준이 가위를 들고 고종의 머리를 자르고 그와 함께 이제 왕세자도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단발령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가위를 들고 성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머리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서는 날 장군들의 머리를 자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은 나아가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일본군의 배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오해된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발령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저항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머리를 깎은 자는 불효막심한 자로 치부되어야만 했고 친일파로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시대가 시대라면은 네 입에서도 단발령에 대한 말이 나오겠구나.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면은 예, 성상폐하게 없어도 단발을 한 마당이니 저도 단발을 단행할까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아버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양의 선비 정순철이 그의 아버지에게 단발에 대한 허락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시대조리를 거역하고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편리한 개화 문물을 만들어낸 외국 사람들 중에서 상투를 보존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순철은 자기 아내가 밖에서 밥그릇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건너방에서 자지러질 듯 자기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정순철의 아내는 장명조 씨였는데 그녀는 자식을 방바닥에 내동댕 친 다음 식칼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무슨 말을 했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나도 단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소. 역시 그랬군요. 역시 그렇다니. 잠시 제 귀를 의심했단 말입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을 들어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깎겠다니 그것은 종이 되겠다는 뜻이요, 종이한테는 처자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살아남을 까닭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보! 조씨는 들고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던 것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조씨 부인은 정렬부로서 그 이름을 날렸다는 내용이 매일신보에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단발령. 한마디로 그것은 벌집을 쑤신 격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발에 반대해서 목숨을 끊는 자가 속출했으며 벼슬을 포기한 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밀란까지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보수파의 골수인 이병선이 남긴 문집 연제집에서 보수파들의 울분을 유추해 봅니다. 이병선, 그 역시 양복 입고 머리 깎는 통조의 분통을 참지 못해 심산에서 은거하다가 1904년에 양복 단발에 대한 통문을 써놓고 음독 자살했으니, 이 여름 단발하는 자 많이 늘어나 창안을 휩쓸면서 그 수치를 모르니 이것이 무슨 변고이고, 오히려 넓은 소매깃에 상투 꽂은 자를 보고 세상 모르는 자라고 비웃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야말로 사람 얼굴에 진실만 일대의 운기가 이렇게까지 다다랐단 말인가. 가복의 역대 분기하여 벼슬을 물러난 자 단지 수명이요, 그에 반대하여 죽음을 당한 자 겨우 과천의 나무장수와 완산의 영절뿐이니 시온이 식었도다. 그 당시 한국에 머물었던 영국 여인 비숍 여사도 훗날 그의 수기에서 단발령에 관계되는 실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상투가 없었다. 환영 나간 군중이 이것을 이해할 리 없었다. 정난 그들은 그 환영을 단발 성투로 바꾸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여태껏 조선의 양반을 수령으로 모셔왔었다. 헌데 지금 상투도 없는 상놈이 수령이라고 왔으니 얻어먹는 종인가 바다 건너온 서양 오랑캐인가 하며 대들었다. 이 신임 수령은 당장에 쫓겨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아무튼 단발령은 조선의 잡다한 희비극을 연출하였다. 상인이나 농민이 무슨 일이 있어서 성문을 들어서면 붙들어다 강제로 상투를 잘라냈다. 손을 머리에 얹어보면 상투는 이미 없었다. 마누라를 만나볼 면목도 없고 또 향반의 박해도 두려웠다. 그리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개화 불황인까지 생겨났다. 그 전에 상투를 쪼지고 계시면은 2달에 한 번씩은 상투 밑에 그 백호락을 쳐야 됩니다. 머리가 중앙에 닭떡같이 모발 맨지하고 약 한 60%가 그 백호락 하는 걸 보호하기, 피부와 마찬가지로 칼로 가지고 상대방이 그 백호를 쳐줘야 되는 건데, 이 단발 실적을 일본 사람들이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구반을 동원했어요. 백호를 갖다 쳐준다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앞으로 머리 다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서당을 댕긴 지게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자고 나니까 그만 가시개를 베풀었어요. 어찌된 힘인지 그날 저희가 늦게 문화행사로 심수일과 이순에 그거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2시 3시까지 그럼 그 심판을 하다가 그만 잤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만 가시개로 머리가 손상한테 뿌렸어요. 누가 한약한 게 범인은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당시 선무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소대에 나오는 게 어떡하겠라.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단발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단발을 했었다는 노상국 옹의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 사학자 이마무라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발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모 군수와 이런 내용의 담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군수님은 왜 단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친의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친이라면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니 군수님의 연세가 얼마십니까? 내 나이는 65살이고 아버님은 84시대입니다. 군수님의 그 연세, 아버님의 허락이 절대적이란 말씀입니까? 그야 물론입니다. 다른 일이라면 또 모르되 머리에 칼을 대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시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800리길이라 도저히 갔다 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편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는 말씀. 만나 뵈었고 구구절절의 설명 말씀을 드려도 허락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위가 생겨 바로 단발일 텐데 편지를 이용하다니 오히려 불손하다고 가문에서 쫓겨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문명된 세상에서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머리를 하고 사는 것은 중국과 조선뿐입니다. 중국은 변발이라 원래는 호풍입니다. 따라서 선왕의 유품을 지닌 것은 온 세계에서 조선뿐입니다. 결국 군수님 역시 상투머리를 자랑스레 생각하며 사신다는 말씀이군요. 그야 물론입니다. 이마무라의 기록을 좀 더 참고해 봅니다. 도박한 자를 징계하는데 상투를 잘라 내쫓았다. 한데 나가지도 않고 눈이 붓도록 울고만 있는 것이었다. 징역 1년을 살겠느냐, 상투를 자르겠느냐고 범법자들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징역편을 택하는 것이었다. 징계 효과로서는 단발 이상의 효과적인 것이 없었다. 내가 충북 각지에서 양반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한 다음에 순사들을 시켜 그들의 감상을 살펴보도록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감개무량하게 듣고 마음에 들어 했던 대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은 일본인 관리가 조선인 전부에게 단발을 강행한다는 풍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코 강제로 단행하진 않을 것이며 조선의 풍속 습관은 존중하겠으니 안심하십시오. 단발령 소동으로 고종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박정양의 보수 내각이 들어서자 김홍집 6.1준 등의 개화 내각은 길에서 참살당하는 정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윽고 고종은 박정양을 통해서 시국에 대한 치거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상투를 자름도 또 자르지 않음도 자유의사이며 양복을 입음도 입지 않음도 자유의사로 하라. 그러나 개화 인사들은 단발령 폐지의 뜻을 담은 이 치거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결과 1896년 6월 16일자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단발 복장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배제학당 학도들이 새로 군복을 하여 입고 머리를 모두 짧게 깎고 길에 다닐 때도 몸이 팔팔하고 생기가 있어들 배우니 이 학도들이 차차 자라셔
학문을 잘 배우고 마음들이 열리거든면 아마 조선도 그때는 외국같이 한번 열릴 듯하더라. 대제학당을 위하여 우리는 천세를 부르노라. 인심이 흉흉하면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법. 단발령이 시행되던 그 당시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고종이 강제로 머리를 깎였다. 일본 군대가 대포의 포구를 용상 쪽으로 향해 놓고 단발을 거부하면 망극한 일이 벌어진다고 측근의 개화파 신하들을 통해 협박을 했다. 그러나 고종은 항상 개화에 대한 의지를 품고 있었던 왕이므로 당시에 그러한 풍문은 사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종 황제의 상투는 과연 누가 자를 수가 있었을까? 황제의 손만 닿아도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던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감히 황제의 머리를 자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네?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기가 막혀. 왜 가위를 들고 서서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느냐고요. 누구 뭐 떨고 싶어서 떠는 줄 알아? 생각만 해도 떨리니까 그런 게지. 이 사람은 군수 벼슬을 하고 있던 안종호라는 사람. 여보, 혼자만 그렇게 끙끙하지 마시고 어디 한번 털어놔 봐요. 당신 오늘 낮에 누굴 만나셨어요? 내부 대신 6.1 대가. 네? 내부 대신 6.1 대가. 그런데요. 날 공중이발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어. 공중이발사라면 대신들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대신들이 아니라 황제 폐하와 황태자의 머리를 매만져야 한다는 것이오. 네? 황제 폐하와 황태자님의 머리를. 그러니 생각만 해도 이 손이 떨리지가 않겠느냐고. 여보. 왜?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되다니. 당신은 황제 폐하의 머리를 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오? 군수벼슬은 당화관 벼슬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 위로 올라가는 수가 있느냐고요. 그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런데 황제 폐하 기울서 단발을 하기 위해 당 아래로 내려오실 턱도 없을 테니 말이야. 잠깐만요. 어쩌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아요. 좋은 일? 당신을 군중이발사로 임명하신다면 적어도 당상관 벼슬인 정상품쯤으로 당신 벼슬을 올려놔야 할 것 아니에요? 뭐야? 정상품? 네. 이야, 이거 점점 더 두려워지기만 하는데. 당상관도 좋고 정상품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황제 폐하의 옥체를 만지며. 아이고, 이거 어쩌다 실수라도 해서 옥체에 상책이라도 입히는 날은. 그런 걱정 마세요. 아니, 어째서? 6.1 대감님이 당신을 추천하기로 마음먹었을 땐 당신을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람 안종호는 황제의 이발사로 발탁되면서 정삼품인 당상관 벼슬로 벼락 출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상투를 고집하던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개화물결 또한 물러설 기미를 보일 줄 몰랐습니다. 이윽고 서울 시내에 이발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론인 이규태 씨의 글에서 참조해봅니다. 서울에 최초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이발소가 생긴 것은 양반골인 북촌 안국동 안별궁 골목 모퉁이였는데 주인은 윤상훈이라는 사람이었다.
양반이었던 윤씨는 개화운동하는 셈치고 이발소를 개업했다는데 전후 좌우에 철사로 줄을 치고 그 줄에 서기등을 매 이리저리 돌려가며 머리를 깎았다. 그 후 종로 2가 종로 청년회관이 있던 근처에 유향호라는 사람이 중앙 이발관을, 그 건너편에 그의 친척인 유광호라는 사람이 두남 이발관을 차렸다. 이들 역시 양반이라 점잖은 손님들이 드나들던 고급 이발관이었다. 또한 방송 극작가였던 이서구 씨가 집필한 이 미용 세시기를 보면 서울에 이발소가 생긴 것은 합방 이후의 일이요. 고관 대작들은 신곡의 1인 이발사를 집으로 불러다가 깎았으며 우리 쪽에서는 이발기구를 보에 싸가지고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깎았는데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이발충 때문에 야단이 났으며 심지어는 벌레 먹은 머리가 다시 나지 않아 보기 흉한 꼴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다. 필자도 어린 시절 보통학교에 입학할 때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했는데 대청에서 집안 식구들이 함께 지켜보는 자리에서 낯선 종로인이 머리를 깎아주던 일이 생각난다. 소독이라야 알코올에 기계를 잠깐 담그는 것이었지만 그 알코올 구하기가 어려워 그냥 깎기가 일쑤였다. 이발관.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초창기에 미장원에 관한 자료도 일별해볼까 합니다. 얼굴 곱게 하는 곳, 통지만 하시면 설명서를 거저 보냄. 경성 운이동 87번지 경성미용원. 네, 1920년 8월 15일자 어느 신문의 광고문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1920년에 이미 미용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서구 씨의 글을 참조해보면 1933년경 정동 입구 덕수궁 근처에 있던 100개 러시아 여자의 미용원에서 아마 처음으로 펌어를 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처음 여자 미용술을 배운 한국 미인이 이설주였다. 어찌나 펌어 값이 비쌌던지 초창기에는 한 번 하는데 쌀 2섬 값이 들었다. 또 한국 여자로서 1933년 화신백화점 안에 미용원을 꾸민 오엽주 여사도 초창기 미용사로 유명했다. 당시 오 여사가 경영하는 미용원의 단골 손님은 주로 기생들이었고 멋쟁이 신여성 또는 영화, 연극 출연 여배우들이 많았다. 익히 알다시피 전래의 여성머리형이라면 처녀는 귀민머리 댕기였고 시집가면 쪽진머리였습니다. 단발머리는 1920년대에 강아그니아라는 여자가 처음 서울에 선을 보인 것으로 무성영화배우 콜린 무어와 루이스 브룩의 머리형 때문에 유행했다고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발머리 유행 이후 10여 년 뒤에 퍼머머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사실 서구식 머리형이라면 오래도록 하이칼라 머리라는 말로 불리워지고 있었는데 가운데를 갈라서
좌우 비스듬히 뒤쪽으로 넘긴 짧은 머리형이었습니다. 다음은 7-3형으로 머리를 가를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7과 3의 비례로 가르는 형입니다. 다음은 상고머리형. 뒷머리와 옆머리를 치올려 깎고 앞머리는 뭉실뭉실하게 두고 정수리를 평면되게 깎는 머리형으로 일본인들 중에서는 장사꾼 목수들이 즐겨 이 머리형을 선호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골 사람들이 이 머리를 즐겼습니다. 다음 1930년대에 유행했던 머리형으로는 올백이 있는데 머리를 가르지 않고 뒤로 넘기되 기름을 발라 찰싹 붙이지만 장발로 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전트형, 가운데를 가르고 앞머리를 올리고 앞쪽을 길게 해 기름을 발라 귀 위에 찰싹 붙인 형. 스포츠형은 2차 대전에 참가한 미군의 머리에서 왔고 학생에서는 경기고 학생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3공화국 시절 장발을 즐기려던 우리 남성들은 또 많은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올백과 마찬가지로 장발형도 1930년대 화가들이나 철학도들이 즐기던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70년대의 장발 모양은 저 유명한 영국의 팝그룹 비틀스의 그 원형을 두고 기성 모델에 반항하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무척 선호하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헤어스타일은 은연중 자신의 개성이나 직업, 취향 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절대 빈곤에서 해방됐던 70년대 이후 이른바 샹낭 문화가 범람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의 이발관은 피폐 이발관으로 전락, 국민들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예가 늘어간다니 일부의 악덕 이용사들이 스스로 고객들을 쫓아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감하면서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 몸, 내 머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그것을 함부로 훼손한다는 일은 곧 불충일 수밖에 없다고 저 단발령 시행의 반기를 들었던 우리 옛 선조들. 과연 우리는 그분들의 사고가 고루하고 비합리적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그분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가 있을런지요. 똥밭이 바다로 변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식은 마땅히 어버이를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윤리관이 퇴색될 수 없다면 하늘의 내 머리카락, 피 한 방울, 살 한 점에서도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의 사고가 그 얼마나 바람직한 가치관이었을까요?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단발이냐 지면이냐. 지금까지 출연 조달호, 김정호, 장광, 김일, 문선희, 박미선, 홍성헌, 서광재,
오수경, 김수종 인맥, 해설 조명래,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박광희,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로, 연출 이상현이었습니다.